요즘 해군 전략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 한국의 초고속 전함입니다. 이 배가 처음 공개된 건 실은 아무런 공식 발표도 없었죠. 다만 일본 자위대가 동해에서 훈련 중 정체불명의 물체를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쳤고 며칠 후 미 해군이 비정상적인 해수 패턴을 기록하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18일 일본 홋카이도 동북쪽 해역에서 미 해군 제7함대가 작전 중 전방 해역에 초고속열 흔적이 포착됐다는 기밀 보고서가 유출되었는데요. 그 흔적은 기존 군함이 절대 낼 수 없는 145km h 속도로 직선 돌파한 기록이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레이더도 무력화시키고 음파 감지도 피하고 해수 흔적도 최소화한 채 고속으로 바다를 가로질렀다는 이야기죠. 그 누군가가 바로 한국의 초고속 전함 K-하이퍼렉스로 밝혀졌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1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미국, 일본,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넘지 못한 벽을 뛰어넘었는가? 여기에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 사건 이후 해군 내부에서는 속도와 은폐 없는 바다는 죽은 바다라는 결론이 났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무음 초고속 전투함 개발 계획. 그러니까 이 배는 단지 빠른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존재조차 감지되지 않는 일종의 해상 스텔스 괴물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일본과 중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르고 정밀한 전함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중국은 스텔스 구축함을 내세워 아시아 제1해군력을 자부했는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죠.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건 이 전함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전 세계 해군 전략 개념 자체를 재설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함대란 크고 무겁고 방어력이 높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작고 빠르며 정밀하고 무인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 해군은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해양전략연구소 US 네이벨 오어 칼리지는 이미 이 전함에 대해 해군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됐죠. 우리는 왜 이 기술을 갖지 못했는가? 한국은 어떻게 저걸 만든 거지? 라며 국방장관에게 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트럼프답죠.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도 몰랐던 걸 지금 한국이 조용히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한국이 보여준 초고속 전함은 단지 군사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속도의 주권, 해상 통제권, 나아가 해양 전략의 설계자로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해군 선박의 추진 방식은 본질적으로 회전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고 엔진이 폭발하며 그것이 추진력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한국의 초고속 전함 K-하이퍼렉스는 이 회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자기 유도 추진 시스템, 즉 EIPS, 일렉트로매그네틱 인덕션 프로펄션 시스템라는 전혀 다른 원리를 채택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물리학의 로렌츠 법칙에 따라 자장을 이용해 물을 직접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내부에는 프로펠러도, 터빈도, 회전축도 없습니다. 대신 선체 하부에 길게 깔린 자화 코일이 전류를 순차적으로 흘려보내면서 물 분자를 순식간에 전방으로 가속시키죠. 이게 바로 회전 없는 추진력, 즉 절대적 무음 속도의 비밀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소리 없는 속도에 있어요. 기존 전함들은 30노트만 넘기면 소나에 다 걸립니다. 하지만 K 하이퍼렉스는 80노트 이상에서도 수중 음파 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물리적으로 회전하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소음 자체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중국의 055형 구축함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를 낼 때 무조건 엔진 소음이 퍼져서 미 해군 소나에 노출되죠. 일본의 마야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자기 추진은 단지 조용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추진력의 밀도가 다릅니다. 전통 방식은 연료 효율과 속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이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200km/h 이상도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 속도를 내면 선체 안정성과 내부 시스템이 위험하니 제한하긴 했지만요. 여기서 또 하나, 많은 이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산소나 연료 공급이 필요 없는 밀폐형 전환 기술과 궁합이 아주 좋다는 점입니다. 즉, 이 배는 외부와 단절된 채로도 장시간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전략가들이 이 기술을 두고 전통 함정의 항해 개념을 완전히 폐기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한 것이죠. 물론 일본과 중국은 이 기술을 흉내내려 했습니다. 일본은 2022년에 자기 추진형 수중 드론 실험을 했고, 중국은 2024년 국방박람회에서 전기 수류 추진 모듈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수심 300m 이상의 시험에서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EIPS 기술은 단순한 선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격차는 2에서 3년이 아니라 물리적 이해도 자체부터 10년 이상 차이 납니다. 이건 단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소재 기술, 냉각 기술, 자속 제어 기술, 전력 변환 기술 등 전체 시스템 융합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제는 전쟁에서 누가 더 많은 배를 만들었느냐보다 누가 더 빠르고 감지되지 않으며 자율작전이 가능한 플랫폼을 확보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미 해군은 자국 기술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전면적인 해군 철학의 붕괴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은 속도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빠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 힘이 있으나 드러내지 않는 것. 이건 동양의 전략 철학과도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이 기술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 해군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전략 철학의 주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함의 또 다른 충격 요소, 바로 스스로 변형하는 갑판과 껍질을 가진 지능형 합금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함이라는 존재를 단단한 철판 덩어리로만 인식해왔습니다. 외부 충격을 버티기 위해 강도가 중요한 변수였고, 그래서 전통적인 군함들은 티타늄 합금이나 고망간강 같은 고중량 소재를 썼죠.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강함보다 똑똑함이 우선이다 라는 발상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K 하이퍼렉스에 적용된 외부 선체는 지능형 메타 합금, SMAI, 스마트 메텔 엘로이 위드 인텔리전스 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범주의 소재입니다. 이 합금은 열, 압력, 자성, 습도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분자 배열을 재구성하고 이에 따라 굴절률이나 표면 질감을 순간적으로 바꿉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전함은 아무리 레이더 흡수 코팅을 해도 고정된 형태로서 탐지에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SMAI는 그 상황에 따라 스스로 표면을 재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이 고온이면 흡수율이 높은 구조로 바뀌고 저온에서는 반사율을 줄이기 위한 미세 굴곡 패턴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이는 것조차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적군 레이더에 비춰지는 실루엣 자체가 순간적으로 변화하니까 지금 본 게 진짜인가?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자전 이전에 시각 교란전이 실현된 셈이죠. 그 기술의 중심에는 한국의 민간 군 복합 개발 체계가 있습니다. 삼성재료연구소, 카이스트 신소재연구소, LI진엑스원의 전자융합센터 등이 7년간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죠. 특히 이 합금은 미국이나 유럽조차 시도하지 못한 비정형 자가복원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자가복원이라 함은 예컨대 해상에서 고속 이동 중 미세 균열이 생기면 내부 분자가 자발적으로 재배열되어 다시 완전한 구조를 되찾는 기능입니다. 기존 전함이라면 수리를 위해 기항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배는 그냥 항해를 계속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 합금은 방열 기능도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이동 중 선체 외피가 800도 이상 달아오를 수 있는데
SMAI는 열전도 경로를 스스로 바꿔서 위험 구간으로의 집중을 방지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열을 분산시키는 금속이죠. 재미있는 건 이 기술이 민간에서도 파생 중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에서는 SMAI 기술을 일부 적용한 충돌 자동 보건 패널을 실험하고 있고, 삼성에서는 방열 스마트폰 케이스 개발에 협력 중이죠. 그러나 이 모든 기술의 최전선은 지금 해군 전함 위에 있습니다. 그 어떤 민간 산업보다 앞선 기술이 바다 위에서 먼저 실현됐다는 사실은 한국이 단순한 방산 수출국을 넘어서 기술 독립국으로 진화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이 지금 가장 당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내구성과 구조 강도 중심의 전함 설계를 고수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예 재질과 구조의 개념을 바꿔버렸으니까요. 중국 역시 양산 위주 접근 방식이라 이렇게 고도화된 합금을 컨트롤할 소재 공정 기술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단지 군함이 아닙니다. 이건 움직이는 전략 자율체이며 그 겉면 자체가 전자전, 심리전, 생존성을 모두 아우르는 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능형 합금은 앞으로 무인 해적이지, 심해 드론, 인공섬 방어체계 등으로도 확장될 예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K 하이퍼렉스는 단지 배가 아니라 미래 해양 생태계의 모태 플랫폼인 셈이죠. 레이더는 전쟁의 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발사 반사 수신이라는 선형적 구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특정 각도에 있거나 전파 흡수 코팅을 사용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한국의 K 하이퍼렉스는 이런 기존 패러다임을 정면으로 깨부쉈습니다. 바로 양자 반전 매핑 레이더, 퀀텀 리버스 매핑 레이더 덕분입니다. 기존의 레이더가 빛을 쏘고 되돌아오는 정보만 보는 반면, 이 시스템은 되돌아오지 않은 정보조차도 읽어냅니다. 핵심은 결츠값을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요. 일반 레이더는 아무 반응이 없으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하지만 이 양자 매핑 레이더는 왜 반응이 없었는가? 라는 원인을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역으로 공간의 밀도와 구조를 그려냅니다. 쉽게 말해 적이 스텔스 처리를 하거나 음파를 왜곡시켜도 한국의 이 시스템은 무응답 자체를 의도된 침묵으로 해석하고 역으로 적의 실루엣을 복원합니다. 한마디로 숨으려는 자일수록 먼저 드러난다는 원리죠. 이 기술은 카이스트 양자정보과학센터와 ADD가 공동 개발했으며 특히 하나 시스템즈가 전투 환경 적용을 위한 알고리즘 고도화를 맡았습니다. 원래는 심해지질 탐사용으로 개발되던 기술이었지만 군사적 활용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난 셈이죠. 이 레이더는 단순히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적의 배치, 거리, 크기, 무장 상태,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3D 형태로 매핑하며 AI가 자동으로 위험도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중앙 전투 알고리즘에 실시간 전송되어 K 하이퍼렉스의 행동 패턴에 반영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레이더 시스템이 완전 수동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필요시 전자파를 아예 발사하지 않고도 상대의 전자 노이즈를 분석해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수동 탐지 기반 스텔스 추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교 포인트가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고출력 ASA 레이더 유존형 전함 구조를 고수하고 있고, 중국은 양자 레이더를 시도했지만 고속 기동 환경에서는 데이터 안정성이 극히 낮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기술 철학의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보이지 않게 하락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일거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게다가 이 시스템은 해상뿐만 아니라 극지방, 열대, 심지어는 우주 궤도와의 연계성까지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즉, 단일 전함이 통신위성과 군사위성, 드론, 심해 센서망까지 통합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점은 이 시스템 덕분에 K 하이퍼렉스는 먼저 본 자가 먼저 쏠 수 있는 권리를 거의 무제한으로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적이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타겟팅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레이더는 단지 탐지 장비가 아니라 전투 개시권을 선점하는 전략 무기라고 봐야 합니다. 즉,
먼저 발각한 자가 아닌 먼저 해석한 자가 이긴다는 게임의 룰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든 첫 번째 국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치입니다. 전통적인 전함 무기는 기본적으로 폭발과 충격을 전제로 합니다. 대함 미사일이든 함포든 발사 순간 어마어마한 열과 소음, 탄도 궤적을 남깁니다. 그 순간부터 적도 대비가 가능하죠. 그런데 한국의 K-하이퍼렉스는 무음광선 무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중 스펙트럼 적응형 레이저 시스템, MLS, 멀티 어댑티브 레이디에이션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이 장비는 빛의 파장을 실시간 변형하여 탐지 불가능한 형태로 변조합니다. 쉽게 말해, 쏘는 순간에도 누가 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술의 본질은 고열 기반 파괴가 아니라 세포 단위 에너지 해체입니다. 예컨대 공중에 드론이 접근하면 MARS는 그 내부 회로를 특정 주파수로 진동시켜 자멸시키고 심지어 금속 탄두도 일시적 분자 팽창을 일으켜 관통 이전의 구조를 붕괴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물리적 무기가 아니라 물리전자 재료역학 융합형 무기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중국이 이와 비슷한 개념의 레이저포를 실험 중이지만 아직 지속 발사형 기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K-하이퍼렉스의 레이저 시스템은 단일 방향 고정형이 아닙니다. 360도 회전 포탑형 구조의 광섬유 반사 배선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LIGNX1이 자체 개발한 광제어 알고리즘 덕분이죠. 일본은 이와 관련해 2026년까지 광섬유 기반 조준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차가 아니라 전략적 결정권의 차이입니다. 게다가 이 무기의 무음은 물리적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발사 시 진동, 후폭풍, 대기 열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적의 열 감지 시스템이나 음파 감지 장비로는 포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K-하이퍼렉스는 드러나지 않고 쏘고 쏜 후에도 노출되지 않으며 공격당한 쪽은 어디서 맞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파괴됩니다. 전쟁의 철학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시스템은 AI 기반 위험 예측 모듈과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위협이 일정 수치를 넘으면 자동 사격이 이루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제 대응권을 시스템이 스스로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적 변화가 발생하죠. 기존에는 사격 명령을 기다린다는 개념이지만 이제는 적이 나타나기 전에 제거된다는 구조입니다. 시간적 우위가 절대적 주도권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는 해전에서 치명적입니다. 현대 해군전은 수초 단위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먼저 감지하고, 먼저 사격하고, 먼저 사라지는 K-하이퍼렉스는 전장의 룰을 리셋시킨 존재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여전히 미사일 중심 전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이 변화에 대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속도나 화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총성이 없는 전쟁을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유하고 정확하며 불가해한 방식으로. 이건 단지 전투에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장을 설계할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해전 구조에서는 명령 체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표적 탐지 정보 분석 상관 판단 사격 명령이라는 단계가 있고 이 과정은 아무리 빨라도 수십 초 이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K-하이퍼렉스는 이걸 단 4초 안에 끝냅니다. 그 비밀은 인간이 아니라 AI가 중심이 되는 전투 알고리즘 SFOCS, 싱크로나이즈드 퓨즈드 아퍼레이셔널 컴배트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 소나, 위성 데이터, 전자전 신호 등 수십 개 센서를 동시에 융합해서 1초 이내로 전장 상황을 시각화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위협도, 공격 의지, 피해 확률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 척의 적전함이 접근한다면 AI는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화력이 센, 즉 전장 파괴력이 가장 높은 적을 1순위로 지정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이뤄진다는 점이에요.
사람은 단지 AI가 설정한 우선순위에 이의가 있으면 수동 조정 가능할 뿐 기본 작동은 전적으로 자동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AI 작전 권한을 인정한 겁니다. 게다가 K-하이퍼렉스는 단일 AI만이 아니라 분산형 복합 알고리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회피 알고리즘, 공격 알고리즘, 교란 알고리즘이 동시에 작동하고 그 결과는 실시간으로 최적화됩니다. 예를 들어 적의 미사일이 접근 중일 때는 우선 회피 알고리즘이 작동하지만 동시에 반격 가능성을 고려해 적 사격기지 탐지 모드가 병렬 실행되고 그 데이터가 통합되어 반격 가능성이 60% 이상이면 바로 대응 사격으로 전환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3에서 4초 내에 끝납니다. 미 해군조차 아직 이런 수준의 실시간 판단 구조는 실전에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AI 보조형 체계를 유지하는 데 반해 한국은 AI 주도형 구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보조형 AI는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작동하지만 주도형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합니다. 이건 마치 지휘관 없는 부대가 전투를 완벽히 수행하는 것과도 같죠. 사실 이 기술은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군사 심리, 행동 예측, 전자전 학습 패턴이 총망라된 형태입니다. ADD와 카이스트, 서울대 AI랩이 협력하여 9년간 개발한 결과인데 특히 적 함정의 움직임 패턴을 감정 상태로 분석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K-하이퍼렉스는 적의 선박이 일정 패턴으로 좌우를 오가거나 속도 변화가 반복되면 이를 공격 준비 태세로 간주하고 사전 경고 없이 전투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건 인간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부분인데 AI는 이를 수치화하고 작전 반영까지 해냅니다. 결국 이건 전투 속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성, 반응성, 생존성을 모두 통합한 전략 시스템의 완성형이라는 얘기죠. 적이 전통적인 속도로 작전할 때 우리는 이미 전투를 끝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일본이 이 구조를 모방하려 하지만 여전히 판단은 인간, 보조는 기계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고 중국은 AI 자체를 감시 통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자율 구조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제 전쟁은 더 큰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은 그 결정의 주도권을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로 손에 넣은 겁니다. 전통적으로 전함이 포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정지 혹은 저속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상태에서 명중률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반동, 진동, 관성 등 수많은 물리적 변수들이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K-하이퍼렉스는 이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실제 전투 시 시속 145km/h로 질주하면서도 2km 바깥의 드론을 단발로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통합의 승리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은 동기화 센서망, 센서 퓨전 스테이벌러제이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함체의 흔들림, 회전, 수면 진동, 바람, 상대의 움직임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발사각과 발사 시점을 10분의 1 00초 단위로 조정합니다. 즉, 단순히 포신이 표적을 향한 상태가 아니라 포탄이 목표와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궤적을 예측하고 그 궤적에 맞춰 시스템 전체를 미세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움직이는 플랫폼 위의 스나이퍼라 할 수 있죠. 또한 K-하이퍼렉스에 장착된 자기유도 유체조정 포신, EM 가이디드 플루이드 배럴은 내부에 자기장으로 조절 가능한 액상 탄성체를 내장하고 있어서 발사 반동을 실시간으로 흡수하고 그 충격을 선체에 전달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기술은 하나시스템과 한국기계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결과인데 중국이나 일본은 아직 고정형 금속포 구조를 고수하고 있어 속도 유지 중 정밀 사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포탄 자체도 다릅니다. K-하이퍼렉스는 일반 포탄이 아니라 동기화 데이터 기반 유도탄, SDDG, 신트 데이터 드리번 가이디드 뮤니션을 사용합니다. 이 탄두는 발사와 동시에 목표 위치 데이터를 계속 수신받으며 중간에 미세하게 궤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하드웨어보다 똑똑한 탄두에 투자한 겁니다.
발사 플랫폼이 빠르게 움직여도 탄두가 그 변화를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명중률은 오히려 고정형 포격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겁니다. 즉, 함선은 초고속으로 이동 중이고 센서는 진동을 보정하고 포시는 유동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며 탄두는 목표를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의 조합이 아니라 기술 간의 융합 지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전함은 속도와 정밀도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방어 수단이 되는 동시에 공격 타이밍을 선점하는 무기가 됩니다. 상대는 K 하이퍼렉스가 다가오는 걸 감지한 순간에는 이미 피격된 상태인 거죠. 이런 구조는 기존 군사 이론에서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부분의 전략 규범은 정밀 사격 정지 또는 고정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K 하이퍼렉스는 기존 해전 개념 자체를 무력화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히 빠르고 강한 전함이 아닙니다. 이는 전장의 물리 법칙을 재정의한 함정입니다. 기존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한국은 기술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해군 작전은 필연적으로 보급을 전제로 했습니다. 연료, 물, 식량, 탄약, 예비 부품 등 모든 항목은 일정 주기마다 기항지 또는 보급함에서 공급받아야 했죠. 그러나 K 하이퍼렉스는 아예 이 프레임을 깨버렸습니다. 이 전함은 60일 동안 외부 접촉 없이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선체 내부에 구축된 자가순환 생존 시스템입니다. 우선 연료 문제부터 봅시다. K 하이퍼렉스는 전자기 추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므로 전통적인 디젤이나 가스터빈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함체 하부에서 해수 흐름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수류 발전기, 하이드로 플로 제너레이터를 활용합니다. 이 발전기는 바닷물 흐름의 위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향을 조절하고 내부 전기 축전지에 충전합니다. 전력 손실률이 5% 이하로 유지되도록 한화에너지 솔루션이 독자 개발한 멀티 변환 모듈이 핵심이죠. 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는 3중 멤브레인 구조의 해수 담수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하루 약 15톤의 식수 생성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물은 냉각과 가스병으로도 자동 재순환됩니다. 식량 문제도 획기적으로 해결됐습니다. K 하이퍼렉스는 폐쇄형 고속 배양기, 서큘러 바이오 레피드 파엄을 내장하고 있어 미세조류, 고단백 균사, 합성육을 하루 약 70인분 수준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탑승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는 수준이죠. 사실상 이 전함은 해양 위에 떠 있는 자율생태 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로도 자급자족하며 연료, 식수, 식량뿐 아니라 탄약 보관, 부품 수리까지 자체적으로 가능하죠. 수리 능력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3D 메탈 프린팅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경량 합금 부품은 직접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부 센서나 외장 패널은 아예 지능형 자기복원 소재이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조차 없고요. 이러한 체계 덕분에 K 하이퍼렉스는 작전 지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함정은 기후 악화, 적의 봉쇄, 보급 실패 등으로 작전 지속성이 위협받지만 이 함정은 오히려 고립이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그 점이 일본과 중국과의 격차를 만드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일본 해군은 아직도 보급 로지스틱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보급함 숫자로 커버하려 하지만 K 하이퍼렉스는 구조적으로 그런 의존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철학의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전함은 하나의 전투수단이었지만 한국은 이제 전함이 하나의 전략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즉, K 하이퍼렉스는 혼자 떠 있는 함정이 아니라 해상에서 독립국처럼 기능하는 전략 거점입니다. 탐지, 공격, 생존, 복원, 에너지, 식량까지 완전 자율화된 해군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이 배가 유일합니다. 해군 전력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이 조종하는 시스템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해왔습니다. 선장, 항해사, 사격통제관, 기관사, 전자전 담당관 등 최소 10명 이상의 인원이 항시 운영해야 작전이 가능했던 게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K-하이퍼렉스는 그 전제를 깨부순 최초의 실전 전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전함은 사람 없이도 전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자율 전투 플랫폼입니다. 최소 운영 인원은 단 5명이며 심지어 이조차도 전시 상황에서는 원격 지휘소를 통해 전면 무인화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다중 자율 운용 계층, 멀티레이어드 오타너머스 컴배트 아우커텍처입니다. 이 구조는 항해, 교전, 회피, 복원, 데이터 수집까지 각 기능별로 AI가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계층화되어 있으며 시스템 간 간섭 없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함정이 고속 회피 중일 때도 교전 AI는 별도로 작동해 레이더와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고 외부 센서 장애가 발생하면 복원 AI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회로를 전환하거나 예비 시스템을 호출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람의 실수라는 전쟁의 최대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졸음, 착오, 판단 지연, 명령 체계의 혼선 등 인간 고유의 불안정성을 배제하고 냉정한 계산과 실행만이 전장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동해에서 진행된 자위대 관측 훈련 중 K-하이퍼렉스는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통신이 단절된 상태에서도 자율 회피, 경로 재설정, 무기 자동 전환, 위험 회피까지 모두 완벽히 실행해낸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부분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투 권한까지 기계에 위임하는 건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한적 무인화를 뛰어넘어 완전 전투 자율화를 실전에서 구현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중국은 더욱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군 통제 체계가 중앙 집중형이고 모든 전투 행위가 정치적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AI 자율화는 사실상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K-하이퍼렉스는 단순히 무인이 아닌 선제 학습형 자율 전투 플랫폼이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기계가 단순히 주어진 명령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전투 패턴을 학습하고 그에 따라 미래의 대응 전략까지 설계합니다. 이는 일종의 전투 경험을 가진 기계인 셈이죠. 시간과 함께 더 정교해지고 더 빠르게 판단하며 더 강력한 대응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병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략 체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K-하이퍼렉스는 작전 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무를 전환하더라도 별도의 인간 개입 없이 AI가 자동으로 전환 모드를 실행합니다. 심지어 수면 높이, 수온, 조류 흐름까지 감안해 항해 속도를 조정합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인간의 직관에 의존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신 알고리즘과 학습된 기계가 전장을 판단하고 지휘하며 사람은 그 전장을 멀리서 관찰하고 평가하는 존재로 전환되었습니다. K-하이퍼렉스는 단독 작전 능력만으로도 세계 해군 전략을 경악하게 만들지만 진짜 위력은 그 연결성에 있습니다. 이 전함은 단순히 바다 위에서 활동하는 함정이 아니라 위성, 드론, 해저 센서, 심지어 다국적 정보망까지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전역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한국형 군사 네트워크 통합 체계인 C4IK,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인텔리전스 코리아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일 지휘 통제망이 아니라 위성통신, 해저 광섬유, 초고주파 저궤도, 데이터 링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연결합니다. 특히 K-하이퍼렉스는 양방향 저지연 위성 링크, SLINK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운영하는 군 전용 정지궤도 위성과 LEO, 저궤도, 위성망을 모두 통합해서 실시간 영상 통신 센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결망 덕분에 전함에 있는 AI는 단지 자체 센서 데이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정찰 위성, UAV, 해저 센서들이 감지한 정보를 기반으로 지구적 시야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적군 잠수함이 움직이면 그 해역에 설치된 한국형 저주파 수중음향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이를 인도양을 항해 중인 K-하이퍼렉스가 수신하여 즉시 대응 태세로 돌입하는 식입니다. 거리와 위치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은 2027년까지 군사위성 30기 이상을 독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군 다음으로 많은 규모이며 동북아 전체를 커버하는 고해상도 작전 시야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네트워크가 단방향 감시가 아니라 쌍방향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K-하이퍼렉스는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동시에 다른 무인 전력에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예컨대 정찰 드론에게 표적을 지정하거나 다른 수상함의 공격 우선순위를 재분배하는 식입니다. 이건 단지 함정이 아니라 이동형 전장 지휘소라는 얘기죠. 정적인 지휘센터가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전역을 통제할 수 있는 유동형 작전본부가 바다 위에 있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중국은 위성 정보 자체가 군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분산 전력 간 실시간 연동이 불가능하고, 일본은 미국의 네트워크를 의존하다 보니 독자적인 통신 주권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인 위성망, AI 분석 서버, 통신 프로토콜, 암호 알고리즘까지 모두 자체 구축했습니다. 한미 협력 체계는 유지하되 실질적인 지휘 통제는 한국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역 네트워크 통합력 덕분에 K-하이퍼렉스는 어느 바다를 떠다니든 언제든 실시간 전술 정보를 수신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전역 교란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스텔스는 대부분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이기 위한 각도 설계, 흡수제 코팅, 저주파 흡음 구조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여전히 완전한 은닉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탐지될 가능성은 남아있죠. K-하이퍼렉스는 이 문제를 근본부터 재정의했습니다. 한국이 적용한 개념은 4D 스텔스 구조, 즉 시공간 기반 초은닉 설계입니다. 단순히 3차원 공간에서의 물리적 구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축까지 포함해 노출되는 순간 자체를 사전에 제거해버리는 개념입니다. 핵심은 비선형 표면 위상 변환 구조, NPTS, 난리니어 페이즈 트랜스퍼메이션 스킨입니다. 이 기술은 함체 표면을 수천 개의 마이크로 위상셀로 나누고 주변 전자기파를 감지해 각각의 셀이 실시간으로 위상을 변조합니다. 쉽게 말해 레이더파가 K-하이퍼렉스에 닿기 전에 선체 표면이 그 주파수를 읽고 반사각도나 굴절 특성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로 인해 반사파가 왜곡되거나 아예 탐지기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정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수면과의 반사각도, 조류의 흔들림, 파도 굴곡까지 반영한 자동 조절 알고리즘이 탑재돼 있어 전형적인 전함 실루엣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배는 보는 사람마다, 그리고 각도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에 열은닉 기술도 추가됩니다. K-하이퍼렉스는 내부 열원과 외부 냉각 시스템을 완벽히 분리시켜 적외선 탐지기에 잡히는 열 신호를 제거하거나 바닷물과 같은 온도로 조절의 탐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심지어 엔진 발열조차 바닥면 냉각 회로를 통해 순환시키며 남은 에너지는 추진에 재활용됩니다. 즉, 은닉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달성한 구조라는 말입니다. 음향 스텔스도 빠질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엔진 소음이나 추진기 회전이 문제였지만 K-하이퍼렉스는 전자기 유도 추진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회전 소음을 제거했고 진동은 반대 위상으로 상쇄하는 기술까지 도입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함은 레이더, 적외선, 음파, 전자신호 모든 탐지 수단에서 완전한 은닉을 실현했습니다. 단순히 보기 어렵다 수준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감지할 수 없다는 수준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여전히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수준의 스텔스에 머물러 있고 미국조차 아직도 저몰트급 같은 물리적 기울임 위주의 스텔스 전략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탐지 개념 자체를 붕괴시키는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게다가 이 4D 스텔스는 단순히 방어 기능이 아니라 공격 전 은닉 상태에서의 선제 타격이라는 전략적 옵션까지 열어줍니다.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한 순간에 일격을 가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현대 해전의 궁극입니다. 그렇기에 K-하이퍼렉스는 해전 개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전함입니다. 상대가 탐지하기도 전에 임무를 수행하고 사라진 뒤에야 존재가 확인되는 플랫폼. 이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전략적 개념의 전복입니다. K-하이퍼렉스는 단지 숨어서 공격하는 전함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적의 판단 구조를 무력화시키고
전장 전체를 혼돈으로 빠뜨리는 장치에 있습니다. 전자전과 심리전 모듈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우선 전자전, EW, 일렉트라닉 오어페어 기능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K 하이퍼렉스는 단순한 재밍 장비를 넘어서 AI 기반의 전자 신호 위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건적의 레이더에 허위 신호를 심어 잘못된 위치나 존재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K 하이퍼렉스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에 가상 함선 신호를 발산하면 적의 탐지 시스템은 그 방향으로 전력을 집중합니다. 실제 함정은 다른 경로로 침투하거나 공격을 개시하죠. 이것은 디지털 유령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기술은 LIGNX1과 애트리가 공동 개발한 DSSP, 다이내믹 신세틱 시그널 프로젝션 모듈에 기반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AI가 적의 감지 알고리즘을 역으로 분석하고 그 빈틈을 노려 조작된 파형을 입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K 하이퍼렉스는 적의 센서를 감지 장비가 아니라 조작 가능한 창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센서가 보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모든 군사적 판단은 붕괴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전은 심리전과도 긴밀하게 연동됩니다. K 하이퍼렉스는 적 통신망에 침입하여 교신 간섭, 지휘 명령 왜곡, 허위 교전 상황 보고 등 다양한 심리적 교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중반 동중국해 모의 훈련에서 K 하이퍼렉스는 적함 내부에 허위 경고음을 송출하여 자폭 경계태세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은 공격 없이도 자체적으로 전투력 50%를 상실했습니다. 이런 심리전은 단순히 AI 해킹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 패턴, 전투 스트레스, 위기 상황 반응 알고리즘까지 분석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즉, 기계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 해군은 여전히 전자전 재밍이라는 1세대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뢰 붕괴 전략을 중심으로 전자전과 심리전을 통합한 3세대 구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스스로 진화합니다. 교전 중 적이 새로운 패턴으로 대응하면 K 하이퍼렉스의 AI는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다음 공격에서 바로 보완된 전술을 적용합니다. 이건 일회성 공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배 행위입니다. 결국 전쟁이란 누가 먼저 무기를 쏘느냐보다 누가 먼저 판단을 무력화시키느냐의 싸움입니다. K 하이퍼렉스는 바로 그 판단 구조를 초기에 붕괴시키는 전략병기이며 이는 물리적 공격보다 더 치명적인 효과를 남깁니다. 전쟁에서 속도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빠른 속도가 아닌 전략적 기동성, 즉 언제 어디로 이동할 수 있으며 그 이동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K 하이퍼렉스는 바로 이 전략 기동성에서 기존 모든 전함을 초월한 플랫폼입니다. 우선 이 전함은 고속 순항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기상 조건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일반 함정은 풍속 20m/s 이상일 때 속도와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K 하이퍼렉스는 선체 하부의 액티브 자가 안정 시스템 덕분에 고속 이동 시에도 항로 이탈률이 1% 이하로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 자맹 이동, HSM, 하이스피드 머린 머누버 기능까지 탑재돼 있어 일반 전함이 접근 불가한 수심 얕은 해역이나 해안선 인근에서도 고속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건 기존 항공모함이나 대형 구축함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기동성입니다. 실제 훈련에서도 K 하이퍼렉스는 동해에서 출발해 오키나와 동쪽 해역까지 6시간 만에 진입했고 이어 12시간 내로 필리핀 EEZ 외곽까지 작전 전개에 성공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북서태평양 전역을 커버한 셈입니다. 이러한 기동성은 단지 빠르게 이동한다는 개념을 넘어 전략적 타이밍 선점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남중국해로 항공모함을 보낼 때 3에서 5일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단 하루면 고속 전함을 투입해 초기 공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계의 성능이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장점과 결합되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한반도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기지권 사이를 모두 관통할 수 있는 전략적 교차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K-하이퍼렉스 한 척만으로도 일본 근해, 서해, 동중국해, 필리핀해, 대만 해협까지 모두 실시간 작전 압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엔 미국만이 수행하던 다중해역 전개 작전을 이제 한국도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 함정은 고속 이동 중에도 위성 링크, 드론 통제, 자율 포격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싸우는 능력을 완전히 보장합니다. 이는 전략적 기동성과 전투력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K-하이퍼렉스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전략적 이동 기지에 가깝습니다. 기존엔 함정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기항지나 연료 공급선이 필요했지만 이 전함은 어디든 가고 거기서 싸우고 다시 사라지는 독립형 전투 거점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기지 중심 전개 전략에 갇혀 있고 중국은 항만 건설과 보급선을 늘리는 방식으로만 전략 투사력을 확보하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기지를 옮기지 않고도 기지 이상의 힘을 투사하는 것, 그것이 전략 기동성의 본질입니다. 결국 K-하이퍼렉스는 현장에 먼저 도착한 자가전장을 통제한다는 전쟁의 고전적인 원칙을 기술력으로 극대화한 플랫폼입니다. 속도, 은닉성, 자율성, 그리고 작전 전개 범위까지 모든 영역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한 셈입니다. 전쟁 무기가 단지 전투를 위한 도구로만 존재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무기 자체가 외교, 경제, 동맹, 심지어 문화와 인식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 의미에서 K-하이퍼렉스는 단순한 전투함정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질서에 개입하는 권한 그 자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 사례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전략 방산 파트너십입니다. 2026년 말 K-하이퍼렉스 기술 일부가 사우디의 적색해 방어 계획의 핵심 모듈로 제공되었고 동시에 양국 간 군사위성 연동협정까지 체결됐습니다. 이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기술 작전 연동 기반의 군사 공동체 구축을 의미합니다. 유럽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흑해 방어망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자국 연안의 K-하이퍼렉스 급전함을 도입이 아닌 공동 운영 형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NATO 틀을 벗어나 한국 중심의 다극 연합 구상이 실제 작동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무시할 수 없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우리는 K-하이퍼렉스 같은 함정이 없다. 한국과 기술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고 미 해군 전략국은 이 함정을 자율기동형 전장 지휘센터로 분류하며 미 해군 내 흡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방산 주권, 더 나아가 외교 주권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작전을 상상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설계한 전략에 타국이 참여하게 된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K-하이퍼렉스가 단지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정확히 맞는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율, 은닉, 신속, 통합, 그리고 독립 모든 조건을 갖춘 해상 플랫폼이 필요했지만 그걸 만든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의 방위 정책 보고서를 보면 K-하이퍼렉스 같은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국가는 2030년 이후에도 해상에서 전략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분석이 공식 문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견제로 자체 무인 스텔스함을 양산하려 했지만 내부 AI 오류율과 통신 교란 취약성으로 인해 아직 원거리 전개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정치적 제약과 헌법적 한계 때문에 군사외교 확장에 실패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기술력뿐 아니라 국제 질서에 대한 윤리적 설계자 역할까지 자임하고 있습니다. K-하이퍼렉스는 민간 해상 보호, 불법 조업 차단, 인도주의 작전, 재난 구조까지 모두 지원 가능한 다기능 함정입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누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 아니라 이 기술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요. 구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K-하이퍼렉스는 단순히 대한민국이 만든 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상 질서의 플랫폼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패권식 해군 전략도 아니고 중국의 팽창주의 해양 투사도 아닙니다. K-하이퍼렉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북아 해군 구도는 비교적 뚜렷했습니다.
일본은 정밀 기술과 조기 경보 체계를 앞세운 기지 방어 중심 모델을 고수했고, 중국은 양적인 전력과 대함미사일 중심의 해양 팽창 전략을 밀어붙였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제한적 방어만 수행하는 위치에 머물렀죠. 하지만 2025년 이후 K-하이퍼렉스가 실전 전개되면서 이 구도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은 전통적인 방어적 해상띠 구조 전략이 무력화되었고, 중국은 해상 도미노 장악 이론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일본부터 살펴봅시다. 일본 해자대는 초기 탐지 지속 추적 집중 타격이라는 3단계 전략을 기반으로 해군 전력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전략은 적의 전함이 접근하면 조기 경보기를 띄우고 정보가 확보되면 초정밀 미사일로 타격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K-하이퍼렉스는 이 3단계를 모두 무력화시킵니다. 탐지 자체가 불가능하고 접근 속도가 빠르며 타격이 이뤄지기도 전에 임무를 완료하고 사라집니다. 일본의 미사일은 목표를 확보하지 못한 채 허공으로 사라지고, 정보 시스템은 실체가 없다는 오류만 반복하게 되죠. 이로 인해 일본은 2026년 이후 독도 주변과 규슈 남쪽 해역에서 감지 실패 사례가 급증했고, 해자대 내부에서는 K-하이퍼렉스는 전통적인 감시 타격 루틴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평가가 내부 문서로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중국은 그간 섬항로기지라는 도미노식 점유 전략을 통해 남중국해에서부터 동중국해, 이어 대한해협으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보급선 보호와 다층적 억제선 확보였죠. 하지만 K-하이퍼렉스는 중국의 보급망 후방을 정밀하게 교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보급선의 위치를 레이더 없이도 추적하고 레이저 무기 또는 광선 재밍을 이용해 통신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중국 해군의 기동성을 제로에 가깝게 만듭니다. 게다가 K-하이퍼렉스는 속도와 은닉성 덕분에 중국의 구축함들이 포착하고 대응하기도 전에 이미 방해 작전을 마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중국 해군 내부에서는 앞으로는 숫자가 아닌 은닉 플랫폼이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탐지 체계가 무력화되고 중국은 전략 전개 구조 자체가 붕괴된 셈입니다. 반면 한국은 단 한 척의 함정으로 상대방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해상 지배 비용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력의 차이가 아니라 전략의 철학적 기반을 부정한 결과입니다. K-하이퍼렉스는 상대가 보이기를 기대하는 전쟁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든 전함이며, 보이지 않는 힘이 전략을 설계하는 시대를 여는 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하이퍼렉스는 해군력이라는 개념을 넘어 국가 전략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억제력, 신속성, 독립성, 연계성, 무인성 이 모든 키워드를 품은 새로운 전략적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주변국의 균형을 따라가는 위치가 아니라 동북아 전략의 기준점이자 질서 설계자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